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3만 명으로 1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 단위로는 처음 9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이 오는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워킹맘 10명 중 3명은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편의 육아 참여율이 남녀 모두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남성 응답자들은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잦은 야근과 특근을 꼽았습니다. 육아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맞벌이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닐까요? 육아 포커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1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 단위로는 처음 9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인구 증가는 1만 명을 밑돌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3만 명으로 작년 3월보다 9.6% 감소했습니다. 1분기 전체 출생아도 8만 9,60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9천 명 이상 줄며 1981년 월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8만 명대로 밀렸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8만 1,80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8,800명 늘어 1981년 이후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은 7,800명으로 역대 최소치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도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과태료 부과나 교육 시수 절차 등을 규정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아이가 깨기 전 출근해 잠든 후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이 균형추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바꿔야 할 숙제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수아가 학교 가자. 아이와 함께 등교 준비를 하는 회사원 우창재 씨. 옷가지와 준비물을 꼼꼼히 챙긴 뒤 아이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섭니다. 잘 갔다 와. 아이를 통학버스에 태워 보내고 나니 아침 8시가 훌쩍 넘습니다. 10시가 돼서야 회사에 도착하는 우 씨. 하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카페처럼 꾸미고 개인 자리를 없앴더니 눈치를 보면서 일찍 나오거나 늦게 퇴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는 날도 늘리고 무엇보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도 그 구성원을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가정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생애주기에서 행복할 때 기업도 굉장히 힘을 받고.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중시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게 출산율 반등의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대부분 기업이 애를 낳지 않고 회사 일에만 몰입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이나 임금 체계를 정하고 있어 육아를 하려는 순간 불이익을 받기 십상입니다. 아이가 있더라도 돌봄 부담이 없는 남성 근로자들 이제 이상적인 근로자로 놓고 이제 모든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는 여성들은 주변화되는 거죠. 이상적 근로자상을 다시 설정을 하고 우리가 일하는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임신은 민폐다라는 분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워라밸이란 말이 주목받은 지도 2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여전히 불균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심지어 기업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 아직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낮부터 산책 삼아 자주 찾는 서울의 한 공원입니다. 혼자 나온 노인들이 많았는데 주로 노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산다는 노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생활이 좀 곤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신세를 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계기가 됐지. 서로 이렇게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시대가 그렇게 자꾸 변하니까 자식들이 편하게 더 욕심부린다면은 같이는 못 살더라도 좀 가까운 거리에서 살면은 아마 부모의 마음이 더 좋지 않은가. 실제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자녀와 같이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노인이 15%에 불과해 10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초고령 노인이나 저소득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데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4.5%로 3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생활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노인들은 아플 때 간호 문제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점, 외로움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사회적 관계망도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혼자나 부부끼리 사는 게 편하다 보니 자녀나 친척,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모두 줄어든 겁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렵거나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올해 55만 명에서 2022년에는 63만 2천여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7일 아일랜드에서는 국민 투표 결과 낙태죄 폐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정부는 뒤늦게 8년 만에 낙태 수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2년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낙태죄가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라 심리 중인데 이와 별도로 이번에는 보건당국도 2005년과 2010년 이후 8년 만에 낙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의 낙태 수술 건수 추정치는 정부가 높게 잡았던 기준보다도 3배 이상 날 만큼 차이가 커 낙태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정확한 건수 파악과 함께 낙태 여성들에게 미치는 부작용도 살필 방침입니다. 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여성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권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시술을 받고 나서의 후유증이나 정신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낙태가 불법인 탓에 은밀히 행해져서 생기는 신체적 영향까지 조사될 전망이라 그 결과를 단순히 낙태죄 폐지 논란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힘이 좀 많이 보편화돼서 줄었다 하더라도 적지 않거든요. 그때 떳떳하게 도움을 주자는 거죠.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사회가 합의가 돼서 제시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르면 9월 이전의 결론날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10월에 발표 예정인 실태 조사 결과보다 예상대로 먼저 나오면 뒤늦은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헌재 결정이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보다 늦게 나오면 낙태죄 폐지의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음압 침대를 이용해 격리구역으로 옮깁니다. 감염병 환자가 대거 발생했을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주요 의료기관들은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들어 전담 인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야외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야 하고 보호자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것도 일상화됐습니다. 메르스 이후 바뀐 병원 모습입니다. 이렇듯 변화들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신생아 4명이 목숨을 잃은 이대 목동병원 사태, 최근 발생한 피부과 집단 폐혈증 사건 등 병원 내 감염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병원 내 감염 문제가 여전히 숙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염 관리 인력을 양성해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인력 확보나 재원, 지원, 제도적 장치들이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고 슈퍼박테리아 문제도 제2의 감염병 사태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시한폭탄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6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 내성균으로 인한 감염증은 발생 건수가 5월 20일 현재 9만 5천여 건을 기록했지만 보건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이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위기의식이 많이 옅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16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임금도 임금이지만 채용 단계 때부터 성차별이 횡행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1위의 성별 임금 격차. 이 부끄러운 현실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바로 채용부터이다. 성별 임금 격차를 고발하기 위해 여성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3%,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7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이 격차는 입사 직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줄어드는 듯 하다가 부장급 고위직에서 다시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력이 쌓이고 승진을 해도 남녀 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이 비단 임금뿐 아니라 이미 채용 과정에서부터 성차별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받은 첫 질문은 남자친구 있어요? 였습니다. 남자 구직자에게는 이전 직장에서 했던 주요 직무와 어떻게 직무를 연결시켜 일을 해나갈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일명 결남출. 여성 구직자에게는 결혼, 남자친구, 출산과 관련된 질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가 임금 격차 해소는 물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이 오늘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감액 장치들 때문에 일부에게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만 원씩 줄어 가입 기간이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 3천여 명 중 7.2% 정도인 35만 5천여 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보통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기준도 월 25만 원에 1.5배인 월 37만 5천 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액이 깎였던 35만 5천여 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00원에서 37만 5천 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 명은 9월부터 월 25만 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아내가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최철규 씨. 수술 이후 2달가량 입원 보험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11월 보험사로부터 돌연 보험금 지급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내 김모 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곳만 모두 3곳. 암 입원 보험금을 직접 치료가 아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못 준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직접이라는 단어를 두고 보험사와 고객들의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직접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수술, 항암,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다만 최근의 판례상 일부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부분들이 있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서로 다른 데다 보험사 별도로 직접 치료의 보장 범위가 달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비 가운데 암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금감원은 약관을 개정하거나 요양병원과 관련한 특약 상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르면 오는 7월 조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인터넷에 음이온을 검색하자 관련 제품들이 쏟아집니다.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제품들은 인기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에 현혹된 소비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방사능 공포였습니다. 모나자이트를 이용한 음이온 제품들은 실제로 인체에 유익한 영향은 없고 방사선만 노출되기 때문에 해가 될 뿐입니다. 사용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밝혀진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이온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특허를 내준 음이온 관련 제품은 18만여 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제품 생산이라든가 사용을 권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 과정 전반을 정부가 세밀히 관리해야만 이번 방사능 침대처럼 소비자의 안방까지 들어간 뒤에야 뒷북 조치를 취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라텍스에서도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태국산 라텍스 샘플 한 점을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치의 7배인 연간 7mS의 방사선 피폭량을 보였다고 밝힌 것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건강에 좋다는 말에 사갖고 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온 제품의 경우 안전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공항에서 휴대폰으로 여행자가 가져오는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 없이 현장에서 바로 통관이 되기 때문에 세관은 물론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관리 대상을 국내 제조품과 국내로 정식 수입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탓입니다. 해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은 저희의 생방송 대상이 안 돼요. 정부는 라텍스 제품을 비롯해 해외 구매 제품에 대해 어떻게 점검해 나갈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분석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햇빛이 조금만 강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대개 2-3시간 간격으로 차단제를 발라주면 자외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 자외선은 눈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이맘때 강한 자외선 A가 범인입니다.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심하면 시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특히 파장이 긴 자외선 A가 영향을 줍니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수정체에 영향을 주어서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고요. 황반 변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뿐만 아니라 구름이 낀 날도 주의해야 되는데 구름에 의한 반사와 산란으로 오히려 자외선 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선 선글라스 착용을 습관화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자외선 주의보가 내려지는 날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날에는 귀옷과 함께 모자와 양산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무덥다고 지나친 냉방은 삼가시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바깥 외출할 땐 부쩍 높아진 자외선 지수에 대비해 자외선 차단제 등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